서울의 어느 날 쫄인 3종 경기에 참가했다가 나는 사고를 당했다. 척추뼈가 6개나 부러진 사고였다. 의사들은 수술을 권고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 대신 매일 우리 심장을 수십만 번 뛰게 하고 매 초 수십만 개의 화학적 반응을 세포마다 조직하는 지성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 믿었고 내면이 그 지성이 치유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하루에 2번, 한 번에 2시간씩 내면으로 들어가 완전히 치유된 척추 그림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산만해져 바깥 세계를 방황할 때마다 전체 상상을 처음부터 다시 했다. 그러기를 6주, 비로소 중간에 멈춤 없이 내면의 재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했다. 그 일을 처음부터 해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다. 뭔가 옳구나 싶은 딱 가며 분명해진 느낌이 들었다. 치유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고 후 9주 반 만에 나는 일어났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완전히 회복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한 뒤 그 미래에 느끼게 될 고양된 감정을 미리 느끼는 그 순간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재조직하고 나는 새로운 유전자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냈으며 그럴 때마다 몸이 빠르게 회복되어 갔던 것이다. 바로 내가 내 자신의 플라시보가 된 것이다. 마음의 힘으로 몸을 치유하는 혁명적인 접근법을 찾아냈다. 우리 자신이 곧 플라시보임을 밝히고 치유와 기적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플라시보의 비밀이 일상의 기반이 되는 세상을 고대한다. 조 디스펜자 라이프 대학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에서 신경학, 신경과학, 뇌의 기능과 화학, 세포생물학, 기억 형성, 노화와 장수의 문제를 연구했다. 영화에 출연하여 여러 대중들에게 처음 알려졌다. 신경과학, 양자역학, 후성유전학 등 최신 과학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 안에 무한하고 놀라운 능력을 활용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전 세계 26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위하여 뇌의 배선을 바꾸고 몸을 재조건화하는 법을 강의해왔으며 입문자들을 위한 온라인 집중 워크숍, 3일짜리 워크숍, 그리고 뇌 심장 기능, 유전자 발현, 에너지 변화 등을 즉석에서 측정하는 5일짜리 고급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워크숍에서는 뇌전도 측정기로 참가자들의 뇌파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해 명상 전후에 다른 뇌파의 패턴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행동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구한다. 목차, 이런 일이 가능한가? 플라시보 과다 복용, 만성 우울증이 마술처럼 사라지다. 기적적인 치유하나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받은 적이 없는 무릎 수술, 있지도 않았던 심장 수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바늘이 꽂히기도 전에 구역질을 한다. 소화장애가 사라지다. 파킨슨 대 플라시보. 독사와 스크리크닌에 대하여 부두교를 이기다. 플라시보의 역사, 자기장에서 최면술로, 노시보의 효과 연구, 첫 번째 도약, 동서양이 만나다. 플라시보가 항우울제를 능가하다. 플라시보의 신경생물학, 정신적 문제를 내 손 안에 당신의 플라시보가 될 수 있는가? 뇌 속의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생각의 외부학, 뇌작용법에 대한 설명, 신경 가소성, 변화의 강 건너기, 환경 극복하기, 생각대로 느끼고 느낀 대로 생각한다. 자신의 플라시보가 되는데 필요한 것, 몸속의 플라시보 효과, DNA 신화의 해체, 천재적인 당신의 유전자, 유전자 발현의 생물학, 후성 유전학, 인간이 신이 되는 법, 생존 모드로 살게 하는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이 남긴 유산, 생각이 뇌와 몸을 바꾸는 법, 머릿속 시연에 대한 성공적인 이야기, 새 마음으로 새 유전자를 몸속에 발현하기, 줄기세포, 가능성의 강력한 웅덩이, 의도와 고양된 감정은 어떻게 우리를 바꾸나, 수도원 이야기, 암시 감흥력, 잠재의식의 프로그램화, 받아들임, 믿음, 그리고 내어맡김, 감정 덧붙이기, 분석적인 마음의 두 얼굴, 마음작동법, 잠재의식의 문을 열다, 명상의 탈신비화, 명상이 어려운 이유, 뇌파를 조종하다, 암살 범죄의 분석.
태도, 믿음, 그리고 인식.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 바꾸기. 인식의 효과, 환경의 임, 에너지 바꾸기. 양자 마음, 양자 세계의 에너지. 올바른 에너지 신호 받아들이기. 양자 세계의 문을 넘어서. 변형 이야기 세편, 로리 이야기, 두려운 아버지, 질병이 정체성이 되다, 로리 가능성을 발견하다. 성공 그리고 좌절, 새 마음, 새 몸, 캔디스 이야기, 대가를 지불하다. 바빠진 캔디스, 달콤하고 달콤한 성공, 조엔 이야기, 마음을 바꾼 조엔, 다음 단계의 치유, 이어진 기적들. 정보를 변형으로 당신이 플라시보임을 증명한다. 정보에서 경험으로 변화의 측정. 언뜻인 하나의 생각, 뇌 주사 사진에 대한 설명. 일관성 대 비일관성, 플라시보나 약물 없이 파킨슨을 치료하다. 생각만으로 뇌척수 손상 고치기, 분석적 마음을 극복하고 기쁨 찾기, 에너지의 변화로 자궁 근종 치유하다. 엑스터시 경험, 축복 마음의 해방. 파트 2 변형, 명상 준비하기. 언제 명상할 것인가? 어디서 명상할 것인가? 몸을 편안히 하다. 얼마나 오래 명상할까? 의지를 부리는 자가 되라. 변형된 상태로 들어가기. 지금 순간이라는 스윗스팟. 눈 감고 보기. 믿음과 인식을 바꾸는 명상. 유도. 가능성 그 자체가 되기. 나와 내 삶에 대한 믿음 혹은 인식 바꾸기. 책머리에 깨어남. 이 모든 일에 어떤 것도 전혀 계획이 없었다. 강연자 저술가. 연구자로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그것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쪽이 맞다. 깨어나려면 모닝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1986년 그 전화를 받았다. 4월의 어느 날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3종 경기에 참가했다가 나는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으며 긴 여정이 시작됐다. 나는 23살로 캘리포니아 라우라에서 카이로프랙틱 공부를 했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그 사고는 수영 레이스를 마치고 자전거 레이스를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나는 힘든 전환점에 다다르는 중이었고 그곳에서 일반 차량들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가오는 차량들을 등지고서 있던 경찰관이 나에게 우회전을 해서 코스대로 따라가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레이스에 집중하면서 사력을 다해 달리던 중이었으므로 그의 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 모퉁이에서 2명의 사이클 선수를 제끼다 순간이었다. 시속 90km로 달려오던 빨간색 사륜구동 브롱코가 뒤쪽에서 내 자전거를 강타했다. 그 다음 순간 나는 허공에 뜨는가 싶더니 등을 바닥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떨어졌다. 브롱코 운전자가 반사신경이 둔한 나이든 여인이었던 탓에 그 차는 계속해서 내 쪽으로 달려들었고 나는 그 차의 범퍼에 한 번 더 부딪혔다. 나는 차 아래 깔리고 싶지 않았고 그 금속 덩어리가 아스팔트 위에 널브러져 있는 나를 밟고 지난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기에 재빨리 범퍼를 부여잡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상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운전자가 깨달을 때까지 길 아래쪽으로 한참 동안 밀려가야 했다. 그녀가 차를 멈췄을 때 나는 중심을 잃고 18m 정도 떨어졌다. 지금도 나는 그 쌩하며 지나가던 자전거들과 라이더들의 공포에 찬 비명소리와 놀라서 내뱉은 말을 기억한다. 그들은 레이스를 멈추고 나를 도와야 하는지 계속 달려야 하는지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곳에 누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항복하는 것뿐이었다. 얼마 후 나는 내 척추뼈가 6개나 부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견갑골에서 신장까지 걸쳐있는 흉추 8, 9, 10, 11, 12번과 요추 1번의 압박골절을 입었다. 사각형 덩어리들이 한 줄로 쌓여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척추가 그렇게 강하게 바닥에 부딪혔으니 그 충격에 무너지고 눌려버린 것이다. 깨진 척추뼈 중 가장 위쪽에 있는 흉추 8번은 60% 이상 부서졌고 척수를 보호하는 원호 공은 부서져서 프레첼빵 모양으로 비틀어져 있었다. 척추뼈가 압박되며 부서지면 뼈들은 어디론가 흩어지게 마련이다. 나의 경우 부서진 뼈 조각들 상당수가 척수로 돌아갔다. 사고 다음날 나는 일련의 신경학적 증상들을 느끼며 깨어났다. 여러 통증, 다양한 마비, 따끔거림, 다리 일부의 감각상실, 그리고 움직이려 들 때마다 전해오는 고통.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온갖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를 했고
정형외과 의사가 내게 그 결과를 보여주며 엄숙한 표정으로 결론을 전했다. 촉수로 들어간 뼈 조각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에링턴 로드를 심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척추뼈의 부서진 부분 위아래로 두세 군데 재서 30cm 스테인리스 스틸 막대 2개를 척추 양쪽에 세우고 나사로 조인 다음 쨘쇠로 고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다음 엉덩이 뼈를 긁어내 두 막대에 붙이겠다고 했다. 큰 수술이 될 테지만 그래야 최소한 걸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알고 있어. 수술을 해도 어느 정도는 장애가 남을 것이고 남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말할 것도 없이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온몸이 마비될 게 명확했다. 팜스프링스 지역 최고의 신경 전문의도 그 의견에 동의했으며 나의 상태와 비슷한 사람 중에 수술을 거부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압박 골절을 입은 흉추 8번이 쐐기 모양으로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해도 척추가 몸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일어서면 척추가 무너지면서 척추뼈 조각들이 척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며 그러면 가슴 아래 전체가 즉각 마비될 것이었다. 그것 또한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라오야의 한 병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하다는 한 외과 의사와 다른 한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모두 에링턴 로드를 심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진단들이 일관성이 있었다. 수술을 받거나 마비되어 다시는 걷지 못하거나 내가 의사였더라도 수술을 권했을 것이다. 그것이 안전한 제안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그 당시 내가 어려서 그렇게 대담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에링턴 로드 사비비라는 의료 모델과 전문가 권고를 거스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우리의 몸속에는 생명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지성 혹은 의식이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지성이 매 순간 우리를 지지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치유한다. 그 지성이 거의 100조 개에 이르는 분화된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매일 우리 심장을 수십만 번 뛰게 하며 그것이 몇 초마다 각 세포 안에서 수십만 개의 화학적 반응을 조직한다. 그것이 하는 놀라운 기능들은 그 외에도 많다. 그 무렵 나는 그 지성이 실제하고 그래서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나도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내면으로 들어가 그것과 만나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몸에 자가치유 능력이 있음을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긴 했어도 당시에 나는 내가 아는 그 철학의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실제로 다 적용해보면서 그 이해를 다음 수준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수준으로 넓혀가야만 했다. 정말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어디 갈 수도 없었다. 엎드려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 매일 내 안의 지성에게 모든 의식을 집중해서 그것에게 나의 계획을 순서대로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그 견본과 비전을 보여준 뒤 나의 무한한 힘을 가진 위대한 마음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 그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와 관련한 어떤 생각도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간단했다. 과격한 결정, 담당 의료진의 충고를 듣지 않고 나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나와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집에서 나는 치유에 집중하며 석 달을 머물렀다. 말하자면 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로 척추뼈를 하나씩 재건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의식이 내 노력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식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나는 그 의식이 나의 절대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것은 내가 순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과거를 생각하거나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외적인 삶에 집착하거나 고통이나 증상에 집중하지 않고 순간에 살아야 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 상대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은가. 의식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이고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 존재하며 주목한다는 것이다. 그 의식은 내가 현재 존재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알아차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의식의 마음과 교류할 때 나는 전적으로 현재 있어야 했다. 즉 나의 연종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은 그것의 연종과 그것의 의지와 그것의 마음에 들어맞아야 했다. 따라서 나는 하루에 2번, 각각 2번씩 내면으로 들어가
내가 의도한 결과의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당연히 완치된 척추 그림이었다. 물론 나는 내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고 또 산만한지도 알게 되었다. 위기나 트라우마의 순간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주의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처음 몇 주 동안 나는 나의 그런 경향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런 경향이 매 순간 이어졌으니 말이다. 완전히 회복된 척추로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명상을 한창 하던 중에 나는 갑자기 결코 다시는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던 몇 주 전 의사들이 한 말을 떠올렸다. 나는 분명 내면에서 척추의 재건에 한창이었는데 다음 순간에 보니 내 카이로프랙틱 사업체를 팔아야 하나 마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다시 걷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시연하던 중에도 나머지 인생을 휠체어에 앉아 살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어떤 상태였는지 상상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산만해져 바깥 세계를 방황할 때마다 전체 상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지난한 작업이었고 거듭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이지 내가 해온 어떤 일보다도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안의 관찰자가 알아보려면 그 최종 그림이 깨끗하고 명확하고 중간에 끊어짐 없이 계속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지성이 해낼 것이라고 내가 희망하고 확신했던 일을 그것이 정말 할 수 있게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의식적인 상태로 남아있어야 했다. 의식 없는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됐다. 그렇게 그 의식에 집중하려고 내 자신과 싸우고 애쓰며 6주를 보내고 나서 나는 비로소 중간에 멈춤 없이 내면의 재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 일을 처음으로 해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다. 테니스를 칠 때 스위스팟에 공이 정확히 맞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뭔가 옳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다. 딸깍하는 소리, 뭔가 딱 하며 분명해진 느낌이었다. 그리고는 완성되고 온전해진 것 같은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처음으로 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깨어있고 진정으로 편안했다. 머릿속에 어떤 수다도 분석도 생각도 집착도 시도도 없었다. 홀가분해지더니 일종의 평화와 고요가 가득해졌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이상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았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자 치유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동시에 척추를 재건하며 원하는 심상을 창조하는 일이 매일 조금씩 더 쉬워지기 시작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생리적 변화들이 일부 느껴졌다. 그때부터 나는 변화를 위해 내면에서 내가 하던 일을 나의 밖, 즉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연결하는 순간 나는 더 많은 확신을 갖고 더 큰 집중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또 했다. 마침내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 아니라 기쁘고 고무적인 일로 여기며 계속할 수 있었다. 전에는 한 번 끝내는데 2~3시간이 걸렸던 일이 훨씬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 덕분에 시간이 여유로워졌다. 남은 시간 동안에 물가에 나가서 다시 일몰을 보게 된다면, 친구들과 다시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된다면 어떨까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는 그런 일들을 결코 당연한 일인 양 여기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들은 더 구체적이 되어서 예를 들어 샤워를 하며 얼굴과 몸에 물을 맞는 느낌, 그냥 변기에 앉아있는 느낌, 샌디에이고 해변을 걷는 느낌, 얼굴에 바람을 맞는 느낌 같은 것도 상상했다. 사고 전에는 한 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같이 소중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듯 느껴질 때까지 그 모든 일을 가슴 깊이 끌어안았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잘 안다. 나는 양자장, 퀀텀 필드 속에 존재하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각각의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한 다음 그 미래에 느끼게 될 고양된 감정까지 미리 느낀 그 순간 내 몸은 실제로 자신이 이미 그 미래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었다. 원하는 운명을 바라보는 나의 능력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면서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유전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러자 내 몸은 정말로 회복되어 갔다. 그때 나는 양자역학의 주요 법칙 중 하나를 배우고 있었다. 마음과 물질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청사진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과 양자장 내 무한한 가능성의 마음 안에는 모든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게 하는 끈기와 확신과 집중의 능력들이 들어있다.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모든 미래 현실을 끌어내려면 이 두 마음이 반드시 함께 일해야 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종, 젠더, 문화,
사회적 지위, 교육의 정도,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과거에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모두 신과 같은 창조자임을 깨달았다. 그때 생애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존재라고 느꼈다. 나는 다른 몇 가지 유용한 치료도 받았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는 식이요법 등의 섭생 프로그램, 전문가 친구들로부터 받는 에너지 치유, 정교한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내 안의 지성과 접촉하고 그것을 통해 내 마음으로 내 몸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사고 후 9주 반이 지났을 때 나는 일어났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보조장치를 넣지 않았고 수술도 안 받았다. 나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사고 후 10주 후 다시 카이로프랙틱을 시작했다. 12주째는 재활 운동을 계속하긴 했지만 사고 전에 하던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시 했다. 그리고 사고 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등이 아픈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이다. 본격적 연구의 시작. 그런데 나의 모험이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내가 예전의 나일 수 없다. 나는 많은 면에서 변해 있었다. 나는 새 세상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하지만 당시 내가 알던 사람 중에 그 세계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다. 과거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확실했다. 그렇게 중요하던 것들이 정말이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여기서 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혹은 어떤 존재인가? 같은 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곧 샌디에고를 떠나 태평양 연안 북서부로 이사했고 나중에는 워싱턴주 올림피아 근처에서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열었지만 처음에는 세상에서 은둔한 채 영성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불치라고 생각되는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가 수술이나 약물 치료 같은 기존 의학의 개입 없이 치유되는 자연 관해 스폰테니어스 레미션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회복기에 길고 외로운 밤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나는 내 안에 그 의식에게 약속을 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몸과 마음의 연결 그리고 물질을 지배하는 마음의 개념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후 거의 30년 동안 내가 해오는 일이다. 나는 병원 치료건 다른 치료건 치료를 받았음에도 낫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는데 갑자기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을 나라가 어디든지 찾아다녔다. 그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기 위해 인터뷰를 했고 그들을 낫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록해 나아갔다. 과학과 영생을 결합하고 싶은 나의 열정 때문이었다. 나는 그 기적적인 케이스 하나하나가 모두 마음이라는 강력한 요인 덕분임을 알게 되었다. 내 안에 과학자가 호기심을 키우며 들썩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대학 수업을 들으며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들을 공부했고 대학원에 들어가 뇌영상법, 신경가소성, 후성유전학, 정신신경면역학 분야의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마음을 바꾸는 과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니 그런 치유를 재현해낼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아픈 사람들은 물론이고 건강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인간관계나 직업, 가족관계 등 삶 자체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치유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2004년에 과학자와 연구자 14인 중 한 사람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What the Bleep Do We Know의 촬영에 초대받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가 하루아침에 대단한 센세이션을 몰고 왔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실제의 본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관찰이 정말 중요한지 더 정확히 말해 관찰이 곧 현실이 되는지 보기 위해 삶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화와 이 영화에서 지지하는 개념들을 입에 담았다. 그 뒤를 이어 2007년 나의 첫 번째 책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가 출간되었다. 이 책이 서점에 나온 지 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삶을 바꿔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팀을 만들어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워크숍을 열고 뇌가 작동하는 법과 신경생리학적 원칙들을 이용해 생각을 재설계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정보만을 나누고 끝나는 워크숍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했으므로 나는 그 정보를 보강할 수 있는 명상법을 추가했다. 참가자들에게 몸과 마음의 변화를 부르기 위해 따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들을 제공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그들의 삶도 바뀌었다.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입문 성격의 워크숍을 마치자 사람들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또 다음 단계의 워크숍을 만들었다. 그 과정도 마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수준의 워크숍을 열어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왔다. 내가 워크숍을 연 거의 모든 곳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다. 강의를 마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전부라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더 요구했다. 그 덕분에 나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발표와 명상법도 더 다듬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탄력을 받을 즈음 좋은 피드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 파괴적인 습관을 없애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작은 변화들 뿐이었지만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정보를 마음에 들어했고 계속 실습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다. 때가 되면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것이고 그럼 이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워크숍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우리 팀은 그동안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명상 결과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을 받기 시작했다.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홍수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면서 그들은 매우 기뻐했다. 그 후 1년여에 걸쳐 받은 피드백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가 아니라 의료 검사의 수치 같은 객관적 결과로도 건강이 좋아진 것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다. 때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검사도 있었다. 그 사람들도 내가 연구하고 관찰하고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 썼던 바로 그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자꾸 반복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건 과학 법칙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그런 사실들을 목격하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라는 말로 편지를 쓰기로 작정한 것만 같았다. 그들이 경험한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얼마 후 같은 해 시애틀에서 2번에 걸쳐 워크숍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첫 번째 행사에서 다발성 경화증 때문에 도착할 때는 보행기를 이용했다는 여성이 워크숍이 끝날 때는 보행기 없이 혼자 걸어 나갔다. 두 번째 행사에서는 10년 동안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통받던 또 다른 여인이 늘 느껴오던 왼발의 마비와 저림 증상이 사라졌다며 춤을 추었다. 2010년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 콜로라도에서 업그레이드된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사람들이 즉석에서 더 건강해졌음을 알아차렸다. 사람들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더니 상당히 고무적인 말을 했다. 그즈음 나는 기업주들로부터 변화의 생물학, 리더십의 신경과학, 기업 문화의 변형을 위한 개인의 변형 등을 주제로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단체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나면 여러 간부들이 찾아와 내 아이디어를 변형을 위한 기업 모델로 채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기업과 기관을 위한 맞춤형 8시간 연수 코스를 만들었다. 그 코스가 성공한 덕분에 천재가 되는 30일이라는 기업용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어느 순간에 보니 나는 소니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갤로 패밀리 빈야드, 전기통신 기업 와우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과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위 경영자들을 위한 개인 지도가 뒤를 이었다. 기업용 프로그램의 수요가 몹시 커져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지도자들을 훈련시켰다. 현재는 30명이 넘는 코치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는 전직 CEO, 기업 컨설턴트, 심리치료사, 법조인, 외과의사, 엔지니어 등 전문업 종사자도 많다. 이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회사의 변형을 이끄는 우리 모델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미래는 꿈속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2012년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의 실천편이라고 할 두 번째 책 브레이킹을 썼다. 이 책에는 변화의 신경과학과 후성 유전학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런 변화에 필요한 단계적 지침들을 가지고 만든 4주짜리 프로그램도 포함시켰다. 그 후 나는 콜로라도에서 더 발전된 워크숍을 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상태가 각기 다른 7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연 관해를 경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각한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상추만 먹던 여성이 바로 그 주말에 치유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글루텐 불내성, 만성 소화장애증,
갑상선 문제, 심각한 만성 통증을 비롯한 증상을 치유했다. 나는 갑자기 사람들이 그때까지 현실에서 벗어나 새 현실을 창조하고 건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변형을 위한 정보. 2012년 콜로라도 워크숍은 내 일의 전환점이 되었다.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동안 편안한 느낌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유전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발현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루푸스 같은 건강 문제로 몇 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1시간 명상으로 건강해졌다면 그 사람의 몸뿐 아니라 마음속에도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다. 나는 워크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변화들을 측정하고 싶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으니. 그래서 2013년 초 나는 워크숍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이벤트를 마련했다. 애리조나 워크숍은 참가자가 200명이 넘는 나흘짜리 워크숍이었는데 나는 특별히 신경과학자, 엔지니어, 양자, 역학 연구자들을 포함한 연구팀을 꾸려서 그들에게 특별 장비를 갖추고 참여하라고 했다. 그들은 각자가 장비로 전자기장의 흐름을 측정해서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방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를 살폈다. 또 참가자들이 몸 주변과 그 몸의 에너지 차크라의 에너지장도 측정했다. 참가자들이 그 차크라들의 에너지를 바꾸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였다. 측정은 정교한 장비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뇌전도 측정기, 뇌전도 측정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하는 정량적 뇌전도 측정기, 심장 박동들 사이의 다양한 간격과 그 일관성을 기록하는 심박 변이도 분석기, 생물 에너지장 변화를 측정하는 GDV도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그 이벤트 전으로 많은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했고 사람들을 선택하여 이벤트 기간에도 뇌 촬영을 진행했다. 내가 이끌던 3번의 명상 시간 동안 뇌가 변화하는 양상을 모두 측정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벤트도 대단했다. 파킨슨을 앓던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떨지 않았고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이 치유되었다. 뇌와 몸속의 종양들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었다. 관절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몇 년 만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이 놀라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전 워크숍 참가자들이 건강과 관련해 보고한 주관적 변화들을 마침내 과학적 측정 방식으로 포착해서 기록할 수 있었다. 그때 우리가 한 관찰과 기록이 역사에 남을 일이라 생각한다. 이 책 뒤에서 그때 우리가 한 일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해낸 이야기들과 함께 말이다. 내가 그 워크숍을 진행한 취지는 사람들에게 과학적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실제로 적용하는 법도 가르쳐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 변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현대는 결국 과학의 신비주의를 설명할 가장 적당한 언어인 셈이다. 종교나 문화를 말하는 순간 또 전통을 인용하는 순간 청중들은 분리되어 버린다. 하지만 과학은 그들을 통합시키고 신비의 겉옷을 벗겨낸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발견했다. 내가 가능성의 과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약간의 양자 역학 이론을 끌어와서 변형을 위한 과학적 모델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신경과학, 신경내분비학, 후성유전학, 정신신경면역학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첨가할 수 있다면, 거기에 정확한 훈련법을 전달할 수 있고 정보들을 적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변형이 일어날 때 내가 그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런 변형의 측정은 참가자들에게 더 큰 정보가 된다. 참가자들이 방금 경험한 변형에 대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정보로 그들은 또 다른 변형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들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변형을 이어가기가 쉬워진다. 나는 이런 정보를 변형을 위한 정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내가 살피고 있는 부분이다.